저는 장무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고 장강그룹 회장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죠.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힘 있는 자리 같지만 제 삶은 늘 고요라는 이름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성수동 평만옥이에요. 몇십 년 동안 저를 지켜온 집이고 사람들은 이곳을 부와 권력의 상징처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제 귀에 들리는 건 늘 분수 물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제 발자국을 외우고 샹들리에는 제 한숨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빛이 번쩍여도 밤만 되면 이 집은 저를 가만히 올가매는 겁니다. 거실 벽에는 액자가 가득 걸려 있어요. 회사 시절 행사, 각종 수상식,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런데 그 사이에 딱 한 칸이 비어 있습니다. 텅 빈 유리 위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면 그 빛이 오래 머물다가요. 저는 늘 그 빈칸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곤 합니다. 지나치려 해도 시선이 자꾸 붙잡히더라고요. 이 집에는 닫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해, 그러니까 2012년 겨울 이후로 제가 직접 잠가버린 방이에요. 문 손잡이는 차갑고 매끄럽습니다. 손바닥으로 잡으면 제 체온이 빠져나가 버려요. 몇 번이나 열어볼까 했지만 열면 그동안 쌓아 올린 제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습니다. 서랍 안에는 미완의 아기 스웨터가 아직 놓여 있어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짜다 멈춘 건데 실이 반쯤에서 멎어 있고 바늘은 그대로 꽂혀 있죠. 손끝으로 만지면 아직도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제 심장은 한 박자씩 틀어져요. 잊었다고 생각한 기억이 갑자기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결정을 미루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회사 일은 늘 속도가 생명이라 믿었습니다. 투자, 인수, 계약 같은 문제는 빠른 결단이 필요했죠. 사람들은 저를 냉정하다 했고 그 덕분에 지금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들, 가족에 관한 문제는 늘 미뤄두고 말았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갑옷이 저를 짓눌렀기 때문이죠. 아들 장문석은 36이에요. 어릴 때부터 자유로운 성격이었고 해외 유학을 마친 뒤에도 자기 세계를 고집스럽게 지켜왔습니다. 결혼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어요. 저는 답답했지만 아들에게 직접 내색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침묵으로 회의실을 채우듯 집에서도 아무 말 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짙은 그림자가 늘 따라붙어 있었죠. 국의 문제를 정리한 표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공란입니다. 그 공란은 거실의 빈 액자 칸과 꼭 닮아 있어요. 페이지를 넘겨도 따라붙고 제 가슴을 눌러 앉아 있습니다. 회사 서류를 보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그 빈칸이 먼저 자리 잡습니다. 빈칸은 단순히 비어있는 게 아니라 저를 시험하는 자리 같았어요. 평만옥의 정원 분수는 늘 같은 높이로 물을 올립니다.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부서지고 다시 모여 같은 리듬을 반복합니다. 저는 그 리듬에 맞춰 호흡을 고치곤 해요. 하나 들이마시고 둘 세고 셋에서 멈추고 넷에 내쉽니다. 단순한 절차인데도 묘하게 마음이 붙잡히는 거예요. 사나운 생각이 차분히 묶이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 식탁은 늘 같았습니다. 같은 자리에 같은 그릇이 놓이고 은비 수저가 햇살을 받아 얌전히 빛났습니다. 커피 향이 공기 위로 번지고 신문과 달력이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날짜는 성실하게 앞으로만 걸어가는데 저는 그 발걸음에 뒤처지는 기분이었어요. 가끔은 속도를 앞질러 보고 싶다가도 그게 오만이라는 걸 알기에 얌전히 발걸음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왜 아직 후계를 정하지 않느냐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웃음으로 넘겼습니다. 웃음은 방패였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남으면 웃음은 금세 말라버렸고 마른 자리에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 질문이 저를 닫힌 방 앞으로 데려가곤 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다 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식히면 묻어둔 기억이 깨어납니다. 심장이 다른 박자를 치고 저는 다시 호흡을 세며 마음을 붙잡습니다. 평만옥은 저를 보호했지만 동시에 저를 가뒀습니다. 방마다 제 발자국이 쌓였고 그 발자국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분수 물방울이 창문 유리에 반짝이며
빈 액자 칸으로 스며듭니다. 그 반짝임을 볼 때면 잠시 안심이 됩니다. 안심은 오래가지 않지만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해줍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고요가 지나가면 반드시 어떤 소식이 문을 두드린다는 거려. 오늘 공기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균열의 전조가 제 주변을 감싸며 작은 울림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아침 회의를 끝내고 집무실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보고서는 깔끔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거실 벽에 빈 액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종이에 빽빽하게 채워진 숫자보다 그 공허한 사각형이 제 시선을 더 끌었죠. 늘 그렇듯 마음이 무겁고 호흡이 짧아졌습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길고 묵직한 소리였어요. 평만옥은 늘 조용했는데 그날만큼은 대문 너머 공기가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발걸음을 크게 울려냈고 그 울림이 심장 박동과 묘하게 겹치더라고요.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낯선보다 익숙한 그림자가 먼저 스쳤습니다. 마치 빈 액자 속에서 빠져나온 형체 같았거든요. 유진, 만 15. 눈빛이 단단했고 말없이도 상대를 꿰뚫는 힘이 있었습니다. 민호, 만 13. 호기심이 얼굴에 가득하고 발끝으로 대리석을 툭툭 치며 서 있더라고요. 물러설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고르며 아이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종이의 거친 결이 손끝에 닿는 순간 긴장감이 어깨까지 번져왔습니다. 겉면에는 난임 클리닉의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잠시 봉투만 바라봤습니다. 열면 되는데 열어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가 기다릴 거라는 예감이 깊게 드리워졌습니다.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서류와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서류에는 장문서, 제 아들의 이름이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숫자와 날짜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2009년과 2010년 사이의 기록이었습니다. 문석이 20살 무렵 기증을 시작했다던 말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편지는 오래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문장은 분명했습니다. 문석의 아이들이라는 주장, 혈연의 연결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줄마다 박혀 있었죠. 제 안에서 희망이 먼저 뛰어올랐습니다. 손자, 손녀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체면이라는 단어가 제 발목을 잡았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희망보다 체면이 항상 먼저였습니다. 아이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창 너머로 정원 분수가 여전히 같은 높이로 물을 뿜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물방울이 더 크게 흩날리는 듯 보였어요. 카페 위에는 아이들의 발자국이 새로 찍혔습니다. 그 작은 흔적이 집 안 공기를 바꿔놓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여있던 집에 어린 숨이 스며든 거예요. 유진은 봉투를 꼭 쥔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민호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공간을 살폈습니다. 두 아이의 기운이 다르지만 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속으로 수없이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문석의 아이들이라면 제 빈칸은 한순간에 채워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아니라면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우스운 노인이 되는 겁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제 안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히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 장도현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 60, 늘 계산이 빠르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성격. 이 소식이 밖으로 퍼지면 도현은 틀림없이 제 뒤를 공격할 겁니다. 국의 구도를 두고 오랫동안 노려온 사람이니까요. 아이들의 등장은 제게 희망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빈 액자 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공허함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자리를 정돈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자. 아이들을 지키자. 그리고 제 체면도 무너지지 않게 하자. 세 가지 과제가 동시에 어깨 위에 얹혔습니다. 무겁지만 이번만큼은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들여보낸 뒤 긴 숨을 내쉬었어요.
응접실 공기는 여전히 낯설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에 찍힌 두 아이의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그 발자국을 바라보니 제 마음은 일순간 가볍다가도 무거워졌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기묘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오래 알고 지낸 오상구를 떠올렸습니다. 올해 70이 된 은퇴 판사. 냉정하지만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집안에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늘 제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을 주었죠. 이번에도 그의 눈빛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을 때 오상구는 목소리를 낮추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친자 확인 절차를 밟고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요. 말끝에 담긴 힘이 제 어깨를 눌렀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검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석에게 연락을 넣어 과거 기증 기록의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곧 회신이 왔습니다. 2009년 20살 무렵부터 2012년까지 기증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는 분명히 남아 있었고 그 숫자들이 오늘 제 앞에 선 아이들과 겹쳐졌습니다. 행정팀에 지시를 내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두꺼운 파일이 차례로 쌓여갔습니다. 저는 파일을 넘기면서도 자꾸만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원의 분수는 여전히 같은 높이로 물을 올리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물줄기가 조금 더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제 호흡도 그 리듬을 따라 짧아졌다, 길어졌다 했습니다. 아이들은 응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낡은 편지를 가방 깊숙이 넣어두었고 민호는 커다란 창 앞에 서서 분수 물줄기의 높이를 손가락으로 세고 있었어요. 숫자를 세다 틀릴 때마다 민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저는 그 작은 표정에서 불안과 초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닌 상처는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행동에 묻어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가방 옆구리가 다른 흔적을 유심히 봤습니다. 긴 시간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는 표시였어요. 그 흔적은 제 마음을 콕 찔렀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집에 오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히더군요. 저는 홍보팀에 간단한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신상이 새지 않도록 하고 억측이 번지지 않게 차단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체면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아이들이 세상의 소문에 휘말리는 거였거든요. 빈 액자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앞에 서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가 제게는 더 많은 이야기를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공허가 아니라 가능성을 말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닫힌 방 앞에서도 오래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는 일이 하루의 의식처럼 반복됐습니다. 금속은 차갑게 식었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현실로 붙잡아 주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열어야 할 문이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은 눈앞의 절차를 정리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검사 일정은 곧 확정되었습니다. 문서가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고 도장이 찍힐 때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아이들의 하루를 망치게 두진 않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햇살이 분수 물방울에 부딪혀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빈 액자 칸 속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호흡이 정리되자 마음도 조금은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과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제 어깨를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도장을 찍을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더라고요. 봉투 가장자리를 뜯어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호했습니다. 친자 관계없음. 네 글자가 제 눈앞에 선명히 박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응접실 소파에 앉아있던 제 몸이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가죽이 차갑게 변했고 등받이가 등을 떠밀어 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두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내쉬면서 마음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가슴 안쪽에서는 쓰디쓴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머릿속에는 장도연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60살의 도연은 늘 신중하고 교활한 미소를 지었죠. 그가 이 소식을 알게 되면 틀림없이 저를 공격할 겁니다. 국의 구도를 흔들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겠죠. 저는 벌써부터 도연이 비아냥대는 눈빛을 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오상구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게 후속 절차를 이야기했어요. 아이들의 임시 보호 연장을 검토하고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죠.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은 뒤로 두고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방황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대어 앉아있던 의자가 눈에 밟혔습니다. 남매의 작은 그림자가 그 자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희망이 잘못된 희망이었다는 사실이 더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켜 닫힌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니 차가운 기운이 다시 손바닥으로 스며들었어요. 문을 살짝 열자 오래된 라벤더 향이 스쳤습니다. 그 향기에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커튼은 빛을 가린 채 반쯤 닫혀 있었고 침대 위 시트는 세월의 먼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바늘은 여전히 실에 꽂혀 있었고 그 모습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실의 촉감이 아내의 체온처럼 남아 있었어요. 저는 상자를 하나 꺼냈습니다. 안에는 출산 기록과 오래된 병원 영수증이 차곡차곡 묶여 있었습니다. 종이 결이 손끝을 긁었고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제 안의 상처가 아직 봉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혈연만이 가족을 만드는 건 아니란 거려. 저는 그동안 혈통과 체면이라는 벽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은 저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고립시켰죠. 빈 액자 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공허가 아니라 결심을 기다리는 자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2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마음이 조금 가라앉자 제 안에서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혈연이 아니라도 보호해야 한다. 그게 먼저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결과 봉투를 서랍에 넣고도 한동안 손을 떼지 못했어요. 얇은 종이가 제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장을 읽은 지 오래 지나지 않았는데도 눈앞에는 내 글자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친자 아님. 그 단호한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분수 앞에서 눈을 반짝이던 민호, 조용히 편지를 가방에 넣던 유진. 저는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면서 동시에 무력감에 휩싸였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매라니 이렇게 허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마음을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집 공기와 제 심장 박동에 아이들이 스며들었으니까요. 저는 곧장 난임 클리닉의 기록을 요구했습니다. 숫자와 도장이 찍힌 서류 속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느리게 흘러갔고 회신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불투명한 답변만 오갔습니다. 그때 저는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한서영, 41살, 예전 그곳에서 행정실장을 지낸 인물. 성실했지만 침묵과 양심 사이에서 늘 흔들리던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용히 털어놓았습니다. 특정 시기에 코드 혼입이 있었을 가능성, 일부 기록이 고의로 옮겨졌을 수 있다는 정황, 서류를 정리하던 손길이 잠시 멈췄다고 했습니다. 편지의 발신이 친모가 아니라 내부 직원일 수도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쳐 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클리닉 보관 서류와 닮아 있었고 날짜를 적은 습관도 비슷했어요. 글씨체는 엉성했지만 행정실의 빠른 메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겹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눈은 작은 틈새에서 의도를 읽어냈습니다. 오상구는 제 곁에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밟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죠. 저는 이미 결과로 상처를 입었고 이번만큼은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문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은 제게 단순한 후계자가 아니라 제 삶의 증거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날의 선택이 지금의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문석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쉽게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마음속에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선택은 결국 아버지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것. 아이들은 여전히 집 안에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책장을 정리하며 제목들을 하나씩 읊조렸고 민호는 분수의 물줄기 높이를 종이에 기록했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집안 공기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그 기록들을 보관했습니다. 보관은 단순한 저장이 아니라 관계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란 결국 함께 쌓아가는 기록이 아닐까요? 저는 빈 액자 칸 옆에 흰 종이를 끼웠습니다. 사진은 아니었지만 공백을 가만히 채워보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흰 종이가 벽에 붙어 있는 동안 제 마음은 조금 덜 흔들렸습니다. 아직 완전한 그림은 아니었지만 방향은 잃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닫힌 방 커튼을 조금 더 젖혔습니다. 햇빛이 길게 들어와 바닥을 덮었고 오래된 먼지가 반짝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저는 오늘따라 발걸음을 오래 떼지 않았습니다. 실마리를 잡았으니까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제일 먼저라는 것을요. 체면이나 재산보다 앞서야 하는 건 보호와 책임이라는 사실을요. 분수 소리가 저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물방울이 튀며 빛을 흩뿌렸습니다. 그 반짝임 속에서 저는 희미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서류 더미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잉크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고 그 사이사이에서 진실의 조각들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클리닉에서 받은 기록은 불완전했고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죠. 어떤 페이지는 날짜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고 어떤 표는 고의로 비워둔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빈칸이 마치 제 삶의 빈자리와 겹쳐 보였어요. 아이들의 과거 보호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몇 차례 바뀐 흔적이 있더군요. 보호자가 바뀐 시점이 클리닉의 관리 공백과 겹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연이라 보기 힘들었죠. 저는 무릎 위에 올린 서류를 두드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상구는 조용히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다 한 줄을 짚었어요. 편지에 적힌 주소가 클리닉의 기록 보관실 위치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을 알려줬습니다. 순간 등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제게 보낸 걸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에는 아이들이 나와 있었죠. 유진은 손에 작은 노트를 들고 있었고 민호는 분수 앞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를 세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집에 어울렸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는데 시간이 흐르니 제 숨결과 같은 리듬을 타고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관계는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이름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요. 혈연만이 가족을 만든다는 제 믿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하루가 제 안에서 새로운 문장을 만들고 있었어요. 임시 보호를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과 건강 검진 일정을 정리했고 필요한 지원을 연결했습니다. 행정 절차를 밟으면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책임이 자리를 잡으니 흔들림이 줄어든 거예요. 하지만 장도연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내세우며 아이들을 집에서 내보내라 압박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체면이란 단어가 여전히 제 삶을 조여오고 있다는 거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체면의 무게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우선해 두었습니다. 제 안에서 오래된 질서가 뒤바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저는 빈 액자 칸 앞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임시로 걸었습니다. 구도는 맞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오른쪽을, 민호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진은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벽이 덜 비어 보였고 제 마음도 덜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닫힌 방 문 앞에 섰습니다.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다시 만졌습니다. 실은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손끝에 닿는 감각이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조금은 옅어진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언젠가 저를 변했다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먼지 한 겹을 닦아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닦임이 방 안 공기를 바꾸고 제 호흡을 바꾸고 결국 제 삶을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침 회의 자료를 펼쳐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언하기엔 너무 많은 위험이 따랐습니다. 언론, 이사회, 친척들의 눈, 모두가 제 한마디를 기다리는 듯했죠.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아이들이 이 집에 머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이어가고 주변에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길을 닦아야 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진심은 조용히 퍼지는 법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후계 문제를 다시 의제로 올렸습니다. 장도연은 자신이 임시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제 귀에까지 그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체면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사람의 욕망은 결국 얼굴을 드러내게 마련이거든요. 오상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그 다음이 제 체면이며 마지막이 재산이라고요. 저는 그 순서를 마음속으로 복창했습니다. 그 말이 제게 방패이자 나침반이 됐습니다. 한서영은 또 다른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사본이었지만 그 안에는 고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의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었습니다. 편지의 글씨와 행정, 기록의 메모가 겹쳐졌습니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진실이 조금씩 모양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홍보팀에 지시했습니다. 혹여 사생활 침해 이슈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하라고요. 동시에 복지 네트워크를 조사해 아이들이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준비가 곧 방패였고 방패가 곧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서재에서 책을 한 권씩 옮겨 꽂고 있었습니다. 책 제목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듯했어요. 민호는 정원 분수 옆에서 수압이 변하는 각도를 손가락으로 그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제 집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빈 액자 칸 옆에는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이 붙었습니다. 유진이 색연필로 그린 꽃, 민호가 장난스럽게 덧칠한 태양. 그 그림은 서툴렀지만 제 벽을 따뜻하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그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닫힌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은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조금 더 열렸습니다.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과거에 갇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요. 체면이 제 목을 조르던 시절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무게가 제 삶을 이끌고 있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선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삶을 바꾼다는 것을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분수 물방울 위에 얹히며 금빛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가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회사 안팎에서 제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다닌다는 소식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봐도 장도연의 손길이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기회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무기이고 때로는 함정입니다. 저는 그 두 얼굴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괜히 변명하면 더 크게 번지는 법이죠. 하지만 속은 편치 않았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원 나무 잎사귀 사이로 불안이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오상구는 제 곁에서 절차를 서두르지 말라 했습니다. 절차는 제 편이었어요. 서류와 기록, 법은 결국 거짓을 이기니까요. 한서영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공익신고 절차를 밟으며 자신의 증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말은 짧지만
무게는 길게 이어집니다. 저는 닫힌 방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커튼 틈으로 빛이 들어와 바닥을 비췄습니다. 침구 위에는 세월이 쌓여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내의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듯 보였어요. 서랍에서 작은 메모를 하나 꺼냈습니다. 아내가 남긴 것이었죠. 아기의 체온, 울음소리, 이름, 후보 같은 단어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종이를 끌어안으며 박동을 맞추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유진과 민호는 저녁 식탁에서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맞췄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평만옥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이 깊어질수록 소문은 커졌습니다. 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 그리고 그 순간 누가 옆에 남아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저는 새벽에 법무팀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클리닉에 공식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며칠 뒤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답은 더뎠지만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류 더미를 펼쳐놓고 한서영이 건넨 사본과 대조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부분이 겹쳤습니다. 특정 시기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이동된 흔적이 보였어요. 일부는 삭제된 듯 빈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넘기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거짓은 언제나 흔적을 남긴다. 아무리 덮어도 틈은 생긴다. 오상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가능성을 동시에 언급했습니다. 저는 감정이 치밀었지만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빠른 분노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장도연은 여전히 흔들기를 시도했습니다. 이사회 안팎에서 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흔들림 그 자체였습니다. 흔들리면 그는 틈을 파고들 수 있거든요. 아이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재 창가에서 빛의 각도를 노트에 그렸습니다. 민호는 분수 물줄기의 주기를 시간마다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을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족의 역사 같았거든요. 빈 액자 칸에는 임시 사진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원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구도는 엉성했지만 벽은 덜 비어 보였습니다. 제 마음도 덜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체면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은 생각보다 실용적이었습니다. 저녁 공기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제 아픈 부위를 더 뚜렷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기록의 문은 결국 열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진실은 제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 거라는 것을요. 저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분수 앞에 섰어요. 물기둥이 올랐다 부서지고 다시 모이는 리듬이 제 심장과 보폭을 맞춰줬습니다. 하루 전까지 제 머릿속을 채웠던 내 글자는 여전히 선명했죠. 진짜 아님. 그 단호한 단어가 제 귀 안쪽에서 메아리처럼 돌아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진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요. 아이들의 하루는 계속되고 아이들의 체온은 논문도 표도 아닌 손바닥에 남는다고요.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입양 절차라는 제목의 탭을 앞으로 당겼고 서류마다 표시를 붙였어요. 오상구가 정리해준 목록을 따라 한 장 한 장 서명을 준비했습니다. 서명은 놀랍도록 조용한 행위였죠. 그러나 조용한 선들이 모여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순서를 복창했어요. 아이들의 안전이 먼저, 그 다음이 제 체면, 마지막이 재산. 이 순서는 제 나침반이자 방패가 되었죠. 장도연의 그림자는 아침부터 길었습니다. 전화 한 통 없이도 도현의 의도가 느껴졌어요. 도현은 헛소문을 미끼 삼아 이사회 분위기를 흔들려 들겠죠. 저는 대응 문장을 준비하되 불필요한 설명은 넣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명은 때로 의심을 먹이는 비료가 되거든요. 홍보팀에는 원칙을 다시 적어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 것, 사실만 기록할 것, 아이들의 신상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와 공유하지 말 것. 간단하고 단단한 세 줄이 제 방패였어요. 응접실로 내려가니 햇빛이 카페 무늬를 선명하게 살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창가에 서서 책 한 권을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고 민호는 분수의 물방울을 손바닥으로 받아보려다 말았죠. 두 아이의 움직임은 아직 이 집에 익숙치 않았지만 공기와 박자를 맞추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작은 일과표를 만들었어요. 공부와 산책과 휴식, 간단한 세 줄이었지만 리듬은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유진은 첫 줄부터 조용히 따라갔고 민호는 세 번째 줄에 작은 별표를 그려 넣었어요. 별표는 민호가 하루를 끝내겠다는 사인처럼 보였죠. 저는 그 별표를 보며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서류가 도착했어요. 입양 사전 상담 일정과 심리평가 항목이 첫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항목을 소리 없이 읽고 체크했습니다. 가정 환경, 보호자의 일상, 경제적 책임. 제 이름 옆 칸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숫자들이 있었고 숫자들은 차가웠지만 믿음을 만들었어요. 믿음은 숫자가 만드는 기초 위에 사람의 온기가 덮일 때 비로소 형태를 갖춥니다. 저는 빈 액자 칸 앞에 섰습니다. 흰 종이를 빼고 어제 찍은 임시 사진을 끼웠어요. 유진과 민호가 분수 앞에서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사진. 균형이 어색했지만 벽은 덜 비어 보였습니다. 제 가슴도 덜 비어 보였죠. 닫힌 방으로 들어가 커튼을 더 젖혔습니다. 바닥에 빛이 길게 누웠고 공기가 바뀌었어요. 서랍에서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실은 반쯤에서 멎어 있었고 바늘은 오랜 잠에서 막 깨어난 것처럼 차가웠죠. 저는 바늘귀의 실을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손끝이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두 번째 코에서 안정이 찾아왔어요. 한 코 한 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코를 올렸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소한 움직임이 제 마음의 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것을요. 과거의 결핍을 봉합하는 일은 화려한 슬로건이 아니라 작은 반복의 힘으로 이뤄진다는 거요. 오후엔 오상구가 들렀습니다. 오상구는 복도 끝에서 벽의 사진들을 천천히 훑었고 빈 칸에 새로 걸린 사진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의 시선은 한마디 말보다 또렷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동의서 한 장보다 무거운 의미를 품을 수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오상구는 일정표를 두 줄 더 보탰습니다. 가정법원 상담, 아동복지기관 실사. 저는 주저하지 않고 확인 표시를 했습니다. 확인은 제게 약속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장문석이 정원 끝을 걸었습니다. 문석의 보폭은 예전보다 느려졌고 어깨는 덜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멀찍이 서서 그 보폭을 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선택이 가져온 파문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는 사람의 속도였죠. 저는 문석의 등을 보며 마음속 문장을 하나 더 썼습니다. 아이들을 입양하겠다고요? 체면이 아니라 책임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짧지만 분명한 문장이었습니다. 밤이 오자 평만옥의 모든 등이 조용히 빛을 낮췄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빈 칸들을 점검했습니다. 서류는 제자리에, 일정은 날짜별로, 아이들의 일정표에는 작은 별표가 한 개 더. 방으로 돌아와 스웨터의 다음 코를 올렸습니다. 실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고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선택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선택은 반복으로 완성되고 반복은 살아있는 증거로 남는다는 사실을요. 저는 이른 아침 검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가정법원 복도는 흰 벽과 낮은 기침 소리로 가득했고 낯선 사람들의 숨이 얇게 겹쳐졌습니다. 천장 조명은 균일했고 바닥은 깨끗했죠. 균일함과 깨끗함이 주는 긴장이 있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호흡을 세었습니다. 하나 들이마시고 둘을 세고 셋에 멈추고 넷에 내쉬었죠. 어제 올려둔 스웨터 한 코가 마음속에서 다시 묶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오상구가 옆에 앉아 서류철을 정리했어요. 표지에는 제 이름과 아이들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고 날짜는 오늘자로 박혀 있었습니다. 서류의 선들이 모여 한 장면을 준비하는 느낌이었죠. 한서영이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서영의 눈빛에는 망설임보다 결심이 많았고 손에 쥔 파일은 오래 손때가 밴 표지였어요.
저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은 고맙다는 말보다 오래 남는 신호였죠. 문이 열리고 불려 들어가자 공기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제 앞에는 절차의 책상이 있었고 그 위에 질문의 순서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사실을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난 경위, 검사 결과, 현재의 보호 상황, 앞으로의 계획. 대답은 구호가 아니라 계산된 일상의 목록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감정으로 설득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을 증명하는 곳이니까요. 질문은 구체적이었고 저는 구체적으로 답했어요. 평만옥의 공간 구성과 안전 설비, 아이들의 생활 루틴, 학교와 병원, 네트워크, 긴급 상황 시 대처 동선. 저는 제 삶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처음으로 남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질서는 자랑이 아니라 약속의 구조였고 약속은 보호의 첫 번째 언어였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고 제 심장 소리가 귓속에서 크게 났습니다. 저는 시선을 낮추어 손등의 혈관을 보았어요. 눈에 익은 선들이 오늘따라 또렷했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닫힌 방, 미완의 스웨터, 빈 액자 칸. 세 장면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졌죠. 과거의 결핍을 숨기지 않고 현재의 책임으로 메우겠다는 문장이었어요. 문이 다시 열리고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오상구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저는 거울처럼 같은 각도로 받아냈어요. 한서영은 파일을 가슴에 안고 숨을 길게 뱉었습니다. 그 숨은 오래 눌러온 죄책과 두려움을 털어내는 소리 같았죠. 저는 조용히 마음속 메모를 하나 더 남겼습니다. 서영의 보호 조치, 증언 보호 요청. 보호는 사람을 움직이는 단어였고 저는 그 단어를 내 삶의 중심으로 옮겨놓고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자 바깥 공기가 차게 닿았습니다. 주차장 끝에 평만옥에서 가져온 운전석이 대기하고 있었죠. 차문을 여는 순간 휴대전화가 짧게 떨렸어요. 이사회 일정 변경 알림. 장도현이 의제를 추가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의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었고 순서가 사람을 지켜준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먼저 아이들의 점심, 그 다음 학교 상담, 그 다음 이사회 대응 문서. 체면이 마지막 순서로 내려앉자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유진이 서재에서 책을 옮기고 있었어요. 민호는 분수 옆에서 물방울이 튀는 각도를 손가락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움직임이 집의 리듬과 맞아떨어지는 걸 보았죠. 낯선 박자가 익숙한 박자로 변하는 데에는 생각보다 많은 침묵이 필요했어요. 저는 빈 액자 칸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시 사진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벽은 더 이상 추워 보이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저는 하루의 결론을 썼습니다. 체면은 사람을 보호할 때만 유효하고 사람을 밀어낼 때는 버려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밤이 내려오자 닫힌 방에 들어가 스웨터에 다음 코를 올렸어요. 실은 손끝에서 얌전히 기를 냈고 바늘은 천천히 앞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코를 하나 더 얹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 한 말들이 손끝의 리듬과 섞였고 리듬은 약속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체면의 자리는 여기까지라고요. 이제 남은 자리는 보호와 동행이라는 두 단어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사회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은 차갑게 정리돼 있었고 장도연의 입술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자리를 기다려왔던 거겠죠. 제 앞에는 안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의 구도와 대표직 승계, 표지 위 글자들이 종이보다 무겁게 눌려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고 침착하게 숨을 고르며 안건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연은 체면을 입에 올리며 말을 돌렸습니다. 가문을 지켜야 한다. 체면이 무너졌다. 아이들 문제는 개인적 오점이다. 그가 던진 문장마다 제 귀에 날이 서서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언은 때로 침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단순한 혈연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 제 선택은 체면을 잃는 게 아니라 지키는 길이라는 것.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낮음이 오히려 사람들을 붙잡았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이사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장도연은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불씨는 더 커지겠지만 불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회피가 아니라 감당이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고 그 빛은 제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저는 제 그림자가 아이들과 함께 걷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상상은 짧았지만 마음을 붙들기에 충분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유진이 서재에서 책장을 옮기고 있었고 민호는 정원 분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는 소란과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평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밖에서 불타고 있었지만 집 안의 숨은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빈 액자 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과 그림, 임시 종이가 어색하게 겹쳐 있었지만 그 어색함마저도 따뜻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불씨가 번지더라도 지켜야 할 건 이 자리라는 것을요. 며칠 뒤 뜻밖의 문서가 제게 도착했습니다. 익명 발신, 클리닉 내부에서 흘러나온 자료였습니다. 편지와 서류, 그리고 이름 없는 서명이 겹쳐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던 연결고리를 다시 붙잡았습니다. 한서영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손에 낡은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끝이 보여줬습니다. 파일 안에는 조작된 기록의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특정 기증 기록이 고의적으로 바뀐 흔적, 그리고 아이들의 출생 연도와 맞지 않는 데이터. 저는 그 숫자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식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제게 보내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였어요. 저는 곧장 오상구와 상의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은 무겁고 이 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파문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문이 어디까지 퍼질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이 되자 서재 창밖에서 아이들의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유진은 책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고 민호는 색연필로 분수를 그리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그림자가 제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모는 밖에서 드러나고 있었지만 진실은 이 집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거요. 저는 두려움 대신 다짐을 붙들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가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고. 저는 새벽부터 서류를 다시 정리했어요. 전날 밤 도착한 익명 자료는 잠을 앗아갔습니다. 종이 위 숫자들은 의도적인 손길을 드러내고 있었고 누군가가 오래 준비한 흔적이었죠. 의문은 의문을 낳았고 그 끝에 장도현의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늘 체면을 내세웠지만 속으론 집안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전 이사회 긴급 소집 통보가 도착했습니다. 안건은 단 하나, 제 결정 능력에 대한 신뢰 검토. 종이에 찍힌 글자는 차갑게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웃음은 긴장보다 오래 버티는 방패였으니까요. 회의장은 이전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장도연은 준비된 듯 서류를 펼쳤고 제 사생활을 빌미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우연히 왔다는 점, 친자 결과가 부정으로 나왔다는 점, 그것이 회사 체면을 해친다는 주장.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얄팍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호흡을 고르고 단어를 골랐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일이 제 체면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가족을 책임지는 자가 회사를 책임질 수 있다는 문장은 제게서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몇몇 이사의 눈빛이 바뀌었지만 갈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도연은 언론을 거론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기사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목은 자극적이었고 제 얼굴은 낯선 단어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언론의 속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평소처럼 있었습니다. 유진은 창가에서 빛을 노트에 기록했고 민호는 종이에 숫자를 적으며
분수 물줄기를 세고 있었죠. 그 평온이 제 심장을 붙잡았습니다. 세상 밖이 불타고 있어도 이 안은 고요해야 했습니다. 저는 빈 액자 칸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벽을 지키듯 아이들을 지키자. 체면보다 먼저인 건 책임이라는 걸 다시 새겼습니다. 저는 이틀 내내 언론의 기사들을 모니터로 지켜봤습니다. 헤드라인마다 제 이름이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를 무책임한 회장이라 했고, 누군가는 숨겨둔 가족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낯선 단어들이 제 얼굴에 덧칠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나 신기하게도 저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제게 여전히 중요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이 그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유진의 조용한 눈빛과 민호의 빠른 손놀림이 제 일상의 중심을 차지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분수가 멀리서 흘러들어오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삶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체면이란 결국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거려. 사람을 밀어내는 체면은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오상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 심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입양 절차는 순조로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길게 이어지며 어깨가 풀렸습니다. 그러나 긴장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장도연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번번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앞세워 방패를 세운 게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책임으로 제 삶의 기둥을 바꾸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닫힌 방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더 열었고 햇빛 대신 달빛이 바닥을 덮었습니다. 스웨터는 조금 더 완성돼 있었습니다. 실이 코 위에 겹쳐져 작은 무늬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바늘을 들어 한 코를 더 올렸습니다. 반복이 주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체면이 흔들려도 괜찮다고요. 중요한 건 흔들림 끝에 무엇을 붙들고 서느냐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것만이 제 삶을 지탱할 진짜 기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 불빛이 서서히 꺼지고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분수 물줄기는 여전히 같은 높이로 올라갔지만 오늘따라 물방울이 더 날카롭게 흩날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고요 속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순간 같았습니다. 신문 일면에는 제 얼굴이 또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더 자극적이었고 단어는 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깊게 숨을 내쉬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더 이상 제 심장이 그 활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보다 더 큰 무게가 제 안에 자리를 잡았으니까요. 아이들은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서재에서 책을 옮기고 있었고 민호는 분수 앞에서 물방울을 손바닥에 받아보며 장난을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이 집 안의 균형만큼은 지켜내겠다고요. 그러나 균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장도연이 언론을 통해 익명 제보를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제게 고의적으로 보내졌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익명 제보와 기사 제목은 사실을 덮고 왜곡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람들은 숫자와 문장을 사실보다 더 쉽게 믿었고 의심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클리닉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페이지를 더듬을 때마다 고의로 남겨진 흔적들이 선명해졌습니다. 삭제된 줄, 옮겨진 날짜, 일치하지 않는 코드, 모든 게 하나의 의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상구는 제게 말했습니다. 법은 결국 진실을 드러낼 것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법이 드러내기 전에 사람들이 던지는 시선이 더 날카로웠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닫힌 방 문을 열었습니다. 라벤더 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꺼내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한 코 한 코 올릴 때마다 숨이 길어졌습니다. 반복은 제게 위로였고 위로는 제게 방패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균열은 막을 수 없지만 균열 위에 어떤 다리를 놓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려.
저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다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를 향한 비난은 점점 커졌고 이사회 일부는 노골적으로 제 결정을 흔들었습니다. 장도연의 그림자가 점점 길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씨를 활활 키우듯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웃음은 방패이자 공격을 늦추는 장치였으니까요. 그러나 집 안에 들어서면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유진과 민호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책임의 무게가 더 단단히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한서영이 조심스럽게 자료를 건넸습니다. 내부 직원의 메모였는데 장도연의 측근과 연결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붙잡으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은 거의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제게 보낸 건 우연이 아니라 의도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예전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흔들림 없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불씨가 번질 때 도망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겠다고요. 아이들은 평만옥을 조금씩 집처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서재에 자신만의 작은 코너를 만들었고 민호는 정원 나무마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알았습니다. 세상 밖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이 안의 불씨는 따뜻해야 한다는 거요. 밤이 깊어지자 닫힌 방에서 다시 스웨터를 들었습니다. 바늘이 실을 끌어올리며 작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 무늬는 불길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불씨가 번질 때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제 얼굴을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새벽녘 서류철을 꺼내놓고 한 장 한 장 다시 넘겼습니다. 한서영이 건넨 자료와 오상구가 확보한 공식 문서가 서로 맞물려 있었죠. 서로 다른 종이에서 같은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기록을 옮기고 지우고 다시 덮어 씌운 증거. 저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도연의 그림자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들을 제게 보낸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 체면을 무너뜨리고 후계의 구도를 흔들려는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는 분노보다 냉정을 붙잡았습니다. 화는 짧게 타오르지만 냉정은 오래 버티거든요. 법무팀과 함께 클리닉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결국 내부 서버에서 삭제된 기록 일부가 복원됐습니다. 날짜와 코드, 그리고 장도현 측근의 서명이 함께 드러났습니다.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었지만 호흡을 세며 차분히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이 고르게 이어지자 분노는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닫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벤더 향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침대 위 시트는 세월의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미완의 스웨터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바늘은 오래된 듯 무거웠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코 한 코 저는 시를 다시 이어갔습니다. 마치 제 삶의 빈 구멍을 메우듯이요. 그날 밤 유진은 책상 위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었고 민호는 정원에 서서 나무의 가지를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작은 움직임에서 평온을 보았습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제가 지켜야 할 진실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진실은 이렇게 일상의 조용한 반복 속에서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긴 탁자 위에는 이사회 안건이 놓여 있었고 사람들의 눈빛은 무겁게 제게 쏠려 있었습니다. 장도연은 서류를 흔들며 제 체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법무팀이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클리닉에 조작된 기록, 복원된 데이터, 장도현 측근의 서명, 모든 증거가 하나로 모였죠. 종이에 새겨진 글자는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진실을 지탱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도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장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얇은 미소는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는 게 제 책임이고 그 책임이 회사를 지탱한다고.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장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몇몇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흐름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불씨는 더 이상 제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도연을 향해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이들은 평소처럼 있었습니다. 유진은 책을 읽고 있었고 민호는 분수 물줄기를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 결론을 썼습니다. 아이들을 공식적으로 가족으로 맞이하겠다고요. 그날 밤 닫힌 방 문을 열었습니다. 스웨터는 점점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실이 이어져 작은 옷의 형태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바늘을 들어 한 콜을 더 올렸습니다. 숨이 고르고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결단은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요. 그리고 오늘 저는 그 행동의 첫날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는 새벽 첫 기척에 눈을 떴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분수 소리는 평소보다 낮게 들리더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달력 위에서 얇게 떨리고 있었고 제 심장도 같은 리듬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입양 심리가 끝나고 결정 통지가 내려오는 날이었죠. 오래 붙잡던 문장이 현실로 내려앉는 순간이라서 숨이 자꾸 짧아졌어요. 저는 책상 위 서류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오상구가 묶어둔 초록 탭과 파랑 탭이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한서영의 진술서가 그 사이에서 가볍게 반짝였죠. 기록의 결이 서로 맞물리는 모양을 보면서 저는 긴 시간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장도연의 이름은 더 이상 제 안에서 나를 세우지 못했고 그의 그림자는 회의실 문턱 바깥으로 밀려나 있었어요. 진실은 조용히 길을 냈고 길은 끝내 도착하더라고요. 정오 무렵종이 한 묶음이 평만옥 현관을 지나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종이의 가벼운 소리가 손끝에 남았고 저는 숨을 고르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결정은 성립으로 적혀 있었고 날짜와 도장이 질서를 만들었죠. 문장 하나가 제 가슴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한 지붕이라는 사실이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고 눈꺼풀 안쪽이 따뜻해졌습니다. 응접실로 내려가 아이들의 하루를 바라봤어요. 유진은 서재에서 작은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고 민호는 정원에서 물방울의 궤적을 손가락으로 따라가고 있었죠. 둘의 움직임이 집의 호흡과 겹쳤고 그 겹침이 제 어깨를 풀어줬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보호가 체면보다 먼저라는 문장이 생활이 되겠다고요. 생활이 된 문장은 쉽게 부서지지 않더라고요. 오후에는 닫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벤더가 아주 연하게 남아 있었고 커튼은 반쯤 젖혀져 있었죠. 서랍에서 미완의 아기 스웨터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실은 여전히 부드러웠고 바늘은 망설임을 잊은 모양새였어요. 저는 바늘기의 실을 통과시키고 한 코를 올렸습니다. 또 한 코, 그리고 한 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에 코가 늘어났고 문희는 조심스럽게 모습을 갖춰갔습니다. 유진이 문가에 서서 조용히 바람을 막아줬고 민호가 실뭉치를 굴러가지 않게 손바닥으로 받쳤어요. 말은 없었지만 손의 자세가 다 말해주는 오후였죠. 스웨터의 마지막 코를 올릴 때 제 손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해방에 가까운 떨림이었어요. 저는 완성된 스웨터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실의 결이 빛을 받아고르게 반짝였고 바늘 자리에는 더 이상 빈틈이 없었습니다. 빈틈이 사라진 자리에서 오래된 공허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스웨터를 접어 얇은 흰 종이로 감싸고 방 한편 상자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상자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고 그 소리가 묘하게 제 호흡을 안정시켜 주더라고요. 거실로 나오자 벽에 빈 액자 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임시로 끼워두었던 사진을 빼고 새로 찍은 사진을 꺼냈어요. 유진과 민호, 그리고 제가 분수 앞에서 서로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 사진이었죠. 완벽한 구도는 아니었지만 어깨와 어깨가 만드는 선이 의외로 안정적이었습니다. 사진을 끼우는 순간 유리가 아주 얇게 울었고 빛이 유리 뒤에서 잠깐 머물렀어요. 그 머물미 벽의 온도를 바꾸고 제 안쪽의 공기를 바꾸더라고요. 해가 기울자 저는 서재 책상에 앉아 얇은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짧은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제가 기억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천천히 글씨를 놓았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짜, 분수 소리, 닫혔던 방, 완성된 스웨터, 채워진 액자, 그리고 두 아이의 이름. 문장과 문장 사이에 숨을 넣었고 숨은 잉크를 천천히 말려줬습니다. 편지는 길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았고 선언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고마움과 다짐이 섞인 짧은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닫힌 방 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달빛이 커튼 틈으로 들어와 종이를 얇게 비추고 있었고 실뭉치의 그림자가 바닥에 둥글게 앉았어요. 방을 나오면서 저는 손등으로 스위치를 스쳤고 불은 천천히 낮아졌습니다. 평만옥의 복도는 길었고 바닥은 고요했죠. 고요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었고 집의 심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자 정원에서 물방울 소리가 다시 또렷해졌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분수를 바라봤습니다. 올랐다가 부서지고 다시 모이는 리듬이 오늘따라 유난히 다정하게 들리더라고요.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흔들렸고 가까이 벽의 사진이 아주 작게 반짝였죠. 저는 마지막으로 호흡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이 차분히 길어졌고 어깨가 가라앉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일과표를 만들 생각입니다. 학교와 병원, 산책과 독서, 저녁의 작은 별표. 그 별표가 하루의 끝을 알려주는 사인이라는 걸 저는 배웠어요. 배운 것을 천천히 반복하겠습니다. 반복은 약속을 생활로 바꾸고 생활은 관계를 시간 속에 묶어주니까요. 창에 비친 제 얼굴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체면의 그림자는 옅어졌고 책임의 선이 선명해졌어요. 저는 등불을 낮추고 복도를 건넜습니다. 문턱마다 발소리가 아주 얕게 남았고 그 얕음이 오히려 든든했죠. 빈칸이 사라진 벽을 한 번 더 바라보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자리를 잃지 않는 것들이 있었고 저는 그것들 곁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